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9월 수출이 위안화 기준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 줄었다고 중국 해관총서가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7.4% 감소를 크게 웃도는 것이자 전월치인 6.1% 감소보다도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9월 수입은 작년보다 17.7% 줄어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은 시장 예측치 16.5% 하락과 전월치 14.3% 하락보다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무역 흑자액은 3,762억 위안으로 전월치인 3,680억 3천만 위안을 웃돌았습니다. 미국 기업의 매출 악화가 4분기 연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3일 팩트셋에 따르면 3분기 기업 매출은 작년 같은 분기 대비 3.3% 감소해 2분기와 1분기 각각 3.3%와 2.8% 감소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4분기도 1.6%의 매출 감소가 예상돼 매출 감소 추세가 4분기째 지속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진단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위 관계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 또다시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데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타룰로 이사는 물가 상승과 임금 증가 신호가 없이는 미국 경제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워싱턴 전미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과거 1960년 이후 나타났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책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며 지금이 그간 지속됐던 제로금리 기조 종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 원유 시장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3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월간 보고서에서 제재 해제로 이란발 원유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는 내년에 미국 생산이 줄어들면서 원유 시장의 리밸런싱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한 오펙의 전망보다 다소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었죠. 수출도 감소했지만 특히 수입이 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7%나 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을 더 짙게 자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부진했던 중국의 무역 수지 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의 3대 지수 어제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요 0.3%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S&P 500 지수는 0.68%, 나스닥은 0.87% 하락했습니다. 어제 지수를 끌어내린 것 다름 아닌 중국의 무역 수지였습니다. 이 중국의 수입이 11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불황형 흑자가 지속이 됐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수입이 크게 감소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세계 국가들의 수출도 역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증시까지 끌어내렸는데요. 유럽 마감 상황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 어제 0.45% 하락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8%, 프랑스 깍그 지수는 0.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이 중국의 부진한 무역 수지는요, 최근 2주간 랠리를 보였던 원자재 관련주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 지수 조정에 더해서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가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WTI는요, 이 전일보다 0.9% 하락하면서 배럴당 4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도 1.2% 하락하면서 49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국제유가는 어제보다 그저께 더 심하게 폭락을 했었죠. WTI와 브렌트유 그저께 모두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는 이에 더해 추가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중국의 수입 감소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이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부진한 무역 수지를 발표했던 장본인 글로벌 증시를 일제히 끌어내렸던 중국은요.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홀로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17% 상승하면서 3,29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는 무역 수지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또 중국은 이번 주말에 오중 전회를 앞두고 있죠. 이에 경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틀 만에 개장했던 일본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어제 1.1%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지난주에 일본 증시 많이 오른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3% 내린 201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02% 하락 마감하면서 672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에 다시 2020선을 하회했습니다. 외국인이 5일째 매수에 나섰지만 그 매수폭이 크지 않았었고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또 그동안 잘 가던 섬유 의복 업종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하루에 또 몇 포인트씩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어느새 670선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잇단 매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중국의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우리 증시는 아주 큰 폭으로 조정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글로벌 증시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요.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죠. 오늘 증시 표정도 궁금해집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의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9월의 무역 수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불황형 흑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표가 세계 경기에는 대형 악재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수입이 17.7%나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세계 경제에는 아주 큰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다른 나라들의 수출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이에 어제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이 중국의 무역 수지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의 그 경기 둔화가 실제 또 중국의 국제 교역 부문에서도 또 여지없이 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불황형 흑자, 경상수지 흑자는 흑자인데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어든 결과가 나타난 흑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중국도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역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불황형 흑자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또 우리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우려를 깊게 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중국이 불황형 흑자이고 또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기에 대한 또 그런 중대한 또 우려를 낳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연 7% 정도 이상의 그 성장을 보이면서 전 세계가 그나마 그래도 심각한 그 경기 침체로부터 크게 그 방어할 수 있게 결정적으로 일조한 그 아주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중국 경제가 되겠는데, 이런 그 중국 경제가 그런 역할을 뭐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더욱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인들의 다른 국가 재화에 대한 소비가 또 줄었다는 것이고, 이는 또 다시 또 다른 국가가 중국에 수출하기 또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또 줄었다는 것이고요. 다시 또 그 나라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역 1위 국가가 바로 또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불황의 흑자에 따른 경기 둔화 그리고 또 수익 감소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히 또 중요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세계가 기대감을 걸고 있던 중국 경제 같은 경우 이번에 나타난 무역 수지가요, 중국의 경착륙 우려를 다시 자아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는 또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요. 일단 신용자산담보 재대출 시행 지역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은행권 대출 확대를 유도해서 유동성을 풀겠다는 중국식 양적 완화로 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어느 정도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대책이 중국의 실물 경기에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중국이 좀 특이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실시를 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미국 페드나 유럽 22, 일본의 일본은행의 지금까지 보았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서의 이른바 양적 완화 방식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기존의 미국, 유럽, 일본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가지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경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인 이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ETF까지 매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이번에 이 발표한 정책, 특히 두 곳에서 이제 11곳으로 늘리게 된 이 정책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대출 채권, 이걸 담보로 해서 중앙은행이 은행에 다시 이른바 재대출을 해주는 이런 것인데, 기존에 이미 시장 유통성이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기존의 미국, 일본, 유럽의 방식과는 달라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실제로는 은행이 지니고 있는 대출 채권을 매입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전국 두 곳에서 11개 은행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중국의 중국식 양적 완화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이런 통화 정책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중국이 기존의 이 경기 부양책, 특히 작년 11월 이후에 기준금리는 무려 5차례나 인하를 했고, 지급준 비율도 또 무려 3차례나 인하를 했는데, 경기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지는 몰라도 이제 반등시키는 데는 여전히 실패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통화정책상의 경기 부양책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작동하지 않았던 탓으로 이런 통화 완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유동성은 공급은 되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대부분 대형 국영 기업으로만 유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번 이런 중국식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보다 중소기업이나 이제 지방 기업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또 유동성에 대한 수요도 있어야 될 텐데,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그럴 정도로 이제 크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이
나오는 그런 통계상으로는 현재 기업의 그 대출 쪽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양적 완화에 준하는 정책을 내놓은 반면에요. 일본은 추가 양적 완화를 안 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요, 일단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또 일본 상황을 보면은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안 할 수는 없다라는 분위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 과연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이달 말에 가능할까요? 예, 지금 현재 일본하고 한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상당히 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더욱 공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 팽창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은근히 또는 강력히 또 주문을 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 보다 독립적인 그런 통화 정책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주지의 사실인데, 또 특히 정부가 나서서 양적 완화를 하라 이런 점은 상당히 또 무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은 현재 일본 물가 상승률이 BOJ 예상대로 우리 일본 은행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기존의 양적 완화는 유지를 한다고 했고요. 또한 일각에서 제기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좀 해석이 이 구로다 총재와 시장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로다 총재는 일본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았고, 시장에서는 현재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기에 상당히 이 목표 물가 상승률은 고사하고 상당히 디플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서로 좀 상반된 시각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한 일본 국내외적 이 전문가들은 결국은 이 뱅크 오브 재팬이 10월 내에 추가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과 기대가 팽배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디플레 우려가 심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또 산업 생산이 또 다시 또 상당히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이 일본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가 다시 또 깊어지고 있고, 또 정치권은 또 내년 또 여름에 또 참여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겠습니다. 하여튼 구로다 총재가 정부와는 이 독립적인 중앙은행 총재로서 뚝심 있게 신중한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갈지 또 그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해석, 일본은행과 시장이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달 말에 추가 양적 완화가 가능할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 주 15일에는 우리 금통위가 또 열립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유력해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정감사에서 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일단은 이 금리 동결 전망은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 통화정책 전방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또 전문가들은 이번에 금리 동결이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주혜 한은 총재가 여러 차례 추가적인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또 보여왔습니다. 앞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 총재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지금 또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에서는 은근히 좀 금리를 추가 인하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군부를 좀 지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한국은행은 뭐 그러한 요구가 뭐 좀 상당히 좀 뭐 불쾌할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미국 금리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와중에 뭐 그렇게까지 그런 요구는 뭐 너무 그 무리하고 또 지나치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하는 총재가 이주일 하는 총재는 9월 금통위 직후에 열린 그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재 금리 수준과 시중 통화량은 경기 회복을 뭐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완화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은근히 또 그 추가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듯한 그런 그 발언이 나오듯이, 또 다소 특이한 점은 지난 7일 그 대통령 주재로 또 개최된 이 국민경제자문위 회의에서 발표된 하나의 보고서, 대외경제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상의 유연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미국의 금리정책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또 주장을 또 담고 있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 결국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지 말든지 우리가 추가로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뭐 그쪽 방향으로의 그 정책이 더 낫다는 뭐 이런 주장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래저래 여러 부분에서 하여튼 추가 금리 인하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 인상 조만간 도래를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상당한 도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이병국 멘토입니다. 자, 제가 정치권 테마주 선점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대선 관련주 분명히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특히 안철수 의원 관련주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출현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찔끔 올라오다가 한번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이 주식시장은 앞으로 미래시장에 대한 정보를 선점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도요,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꼭 잘 짚어야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듯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잘 짚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하고요,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어제 다뤘던 외신 중에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게리 인수한 회사, 그죠? EMC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하나돈으로 약 76조 6천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거대한 전문학적 숫자를 가지고 인수를 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회사가 바로 뭐 하는 회사냐? 빅데이터 회사이고 클라우드 회사,
앞으로의 그러면 그런 시장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급등세가 출현된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펼쳐질 시장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신 쪽에서는 살짝 졌고요. 국내 서울경제신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췌원 기사. 자, 이거 중에서 오늘 꼭 좀 얘기를 좀 길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바로 18기 오중전에 26일에서부터 29일 개최를 한다. 시진핑 정부의 첫 경제청사진이죠. 135 계획 윤곽 드러낼 듯. 자, 이래 나옵니다. 자, 1중전회가 있었고 2중전회가 있었는데 이제 5중전회는 135 계획, 즉 그러니까 이 계획들을 건의안하고 확정해서 건의안에 대한 확정을 해서 개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즉 이제 경제에 관계된 청사진이 뚜렷하게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5중전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창타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뉴노멀 시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죠. 이건 뭐냐면 그들은 계속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5중전회의 경제청사진에 바로 화두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성장률 조정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장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쪽의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쪽의 정책이에요. 결국은 중국은 경제를 지금 어떤 규제나 그다음에 성장의 안정 속도를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경제 속도를 이어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 5중전회에 나올 내용으로 지금 특히 꼽고 있는 것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관측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일 중국 부동산 관계된 주들 그리고 중국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바로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죠. 웨이포트라든가 완리 그리고 SNC 엔진그룹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한 시세적 분출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5중전회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들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중국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중앙정부 체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하는 체제, 시장경쟁 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경기 부양책들을 꺼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꺼내둘 카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신다면 중국은 7%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라는 것이 대다수 관측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이런 경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 부양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의 그들이 뚜렷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새로운 자기들이 공산당이라는 것을 떠나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실리주의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결코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뭐 나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지금은 투자의 관점을 이어갈 시기다는 것도 하나 잡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엘니뇨, 라니냐. 바로 스페인 목동의 이름을 따서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 엘니뇨라는 것은 기상이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 농업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탕, 유제품, 팜유,
작황 부진 우려가 된다고 해서 지난달부터 3주간 30%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과 관계된 종목군들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팜스토리라든가 남해화학이라든가 바로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이 식량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비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비료예요. 그러니까 비료인데 그러니까 이 식량 관련주가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 어떤 슈퍼 엘니뇨라든가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있을 때마다 급등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팜스토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된 종목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 또 살펴보셔야 될 것이 바로 종자회사죠. 이런 종자회사들, 이렇게 되면 또 종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세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농우바이오라든가 이런 회사, 이런 종목군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기사 내용에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주요 농작물에 대한 내년 생산량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베트남 커피 코코아 협회, 그 다음에 태국 쌀수출 협회, 인도네시아 팜유 협회, 이런 협회들이 계속 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야자 열매의 시기, 팜유 가공식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슈퍼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 이런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한 번씩 출해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실적을 수반한 급등세는 아니기 때문에 늘 강하게 올랐다가 또 쪽산처럼 또 떨어집니다. 그것은 근데 이제 지지대가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과 관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오는 것은 언제나 거품은 조금씩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잘 투자의 관점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페이입니다. 지페이로 LG 글로벌 페이 전쟁 가세합니다. LG가 늘 늦네요. 그죠? 삼성 S페이, 그 다음에 애플의 애플페이, 이런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와서 LG가 지페이, 지페이로 글로벌 페이 전쟁을 또 하겠다. 왜 계속 느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LG전자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먼저 좀 하면 될 건데, 먼저 다른 사람들 막 하면, 야, 되겠나, 안 되겠나? 되면 우리 따라가지 뭐. 이런 식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또, 지페이로 합니다. 어찌됐든, 이건 후발주자라고 해서, 크게 LG전자가 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SPA의 성장 속도가 무섭죠. 그죠? 그리고 광고를 막 하고 있으니까, LG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LG전자의 지페이, 삼성의 S페이, 그 다음에, 애플의 애플페이, 그 다음에, 지금 3초 결제 페이나우, 지금 어마상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 페이, 이 페이가 완전 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뭘 이렇게 지불해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불 전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켓 시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의 어떤 기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의 분명하게 수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여러분들께 꼭 좀 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있다라고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4가지는요, 조정시 마켓 시효이 확대이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계속 매수했다가 또 확 튀어오르면 분할로 매도했다가 또 조정이 들어오면 또 분할로 매수했다가 또 확 튀어오르면 분할로 매도하는 이런 바로 바이 앤 밸런싱 전략이 가능한 종목군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그 다음에 하이셀입니다. 이 4종목군들 꼭 좀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마켓 시효 확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보시면 안 됩니다. 마켓시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쭉 올라왔다가 조금 빠지는 듯 보였으나 그것은 결국은 가격 조정이었어요. 자,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조정 주고 어느 정도는 지지대를 형성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형성할까요? 지지대가 형성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와 주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마켓시어의 확대적인 측면에서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D램 시장 독보적 1위 삼성. D램 가격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독보적 좋지 못해서 1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의 바로 시장 점유율 속도가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점유율 45.2% 역대 최고. 2분기 매출액 6조 달에. 자, SK하이닉스 27.3% 2위. SK하이닉스 실적 안 좋다 하더니만 지금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증권가에서 또 1회 보고서를 냅니다. 알고 4분기 이제 걱정된다. 3분기 걱정된다고 그래 얘기를 하다 3분기 좋아 보니까 또 4분기 걱정된다. 도대체 공매도를 얼마나 쳤길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절대 속으실 필요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늘 해마다 똑같이 3분기, 4분기가 늘 성수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1, 2분기가 그대로 비수기예요. 그러나 3, 4분기는 늘 성수기에 있었다는 점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여전히 좋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투자 전략 한 말씀 드리고요.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8시 반부터요, 오후 2시까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오셔서 자, 신문들을 어떻게 읽어 나가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이 시장에 접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의 확실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공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문의전화 1577-7416입니다. 자, 바로 시간은요, 8시 30분부터, 즉,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하고, 횡! 하고 가서요, 여러분들, 그, 방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합니다. 자, 오늘, 그거 꼭 좀 참고하셔서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 순고력입니다. 지금은요, 어느 거 하나 확 들어올 만한 그런 큰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순고력의 현상이 지속된다고 보면 되고, 그런데 외국인 투자는 지속 진행형이라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부진한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모두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는데요. 전체적인 어제 시장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시장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경제 지표, 무역 지표의 발표, 그게 좀 국내 기관 중심의 어떤 그 경기 민감주의 지속적인 어떤 그 상승에 다소간의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수급상의 어떤 그 상황 들 야기시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한 일단은 좀 조정 양상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기 민감주 중심의 어떤 그 매수세에 나타났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그 전체적인 조정 양상, IT, 그다음에 건설, 화학, 철강, 증권까지 모든 전
전 업종,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의 어떤 큰 어떤 낙폭은 아니지만 다소간에 좀 약보합권 양상의 어떤 조정 분위기 좀 보였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1,000억 원대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시장의 중심점이 중소형 성장주에서 서서히 이제 계속되는 어떤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 그런 부분들이 어제도 변함없이 나타났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글로벌 증시의 하락 내지는 조정을 야기했었던 중국의 경제 지표. 오히려 중국 시장은 중국의 오중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중국 상해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그 점에 조금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제 지표, 9월달 경제 지표고 9월달에 있었던 중국 내 가장 큰 이슈 따져 본다면 태안 사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위안화의 절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오히려 수입의 감소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수출 같은 경우 1%대 감소. 이 부분은 어떤 계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오히려 시장은 인민은행을 비롯한 전체적인 오중전에 있을 중국에서 유동성 어떤 확대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어제 상해 증시의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았었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우리 증시 다시금 되돌림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오히려 어제 중국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우리 시장 내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금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 좀 살펴보죠. 현대차 중심의 이제 자동차 업종만이 좀 유일한 어떤 강세 업종이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주의 급락하는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죠. 이 상황들 우리 시장 내 그대로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헬스케어주의 약세 부분, 우리 시장은 또 분명히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져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 IT, 화학, 건설, 증권 전체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소간에 좀 약보합 상황, 2% 내외의 하락 상황을 보였다라는 것. 많이 그동안 올랐었죠. 추석 명절 이후에 경기 민감주 중심의 상승이 우리 시장 내 하나의 또 큰 특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NH엔터 외점 지분 조회 공시 나왔죠. 매도 결정 부인이다라는 공시 나왔었고요. 흥국 F&B 최근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기관 보유예수 좀 풀리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기 때문에 좀 수급상의 불균형 보이면서 좀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다가 어제 특정 업종 내지 종목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어제 시장과 종목 리뷰까지 자세히 해주셨고요. 오늘 우리 증시 되돌림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줬던 중국의 무역 지표, 이 수출보다도 수입 감소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또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발표된 지표는 9월달 지표고요. 9월달 수출의 이제 증가가 마이너스 1.1%, 수입이 마이너스 17.7%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죠. 오히려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수출에 줄어드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이제 불황형 흑자다라는 그런 평가 지금 시장 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 내에서의 상당 부분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질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 지금 시장 내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가장 큰 배경이 있었다. 그에 따른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하다 보니까 중국은 전 세계의 제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제조국은 중국이고 전 세계의 소비국은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출은 그만큼 나름 이제 긍정적으로 잘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은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 오히려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지. 물량 Q는 하락하지 않았다. Q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 앞서서 단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안화의 절하가 있었다라는 것. 위안화가 절하가 되다 보면 당연히 수입이 좀 축소될 수 있고 오히려 수출은 이제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시장 내에서도 중국의 이제 위안화 절하 때문에 한번 이제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중국에 있는 경제 지표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상해 증시의 움직임이 하락, 급락 쪽이 아닌 오히려 2%대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중국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중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 내 보여왔었던 소비재주에 대한 다소간의 좀 외면 상황,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관심 증가 상황, 이런 부분이 다소간 어제 좀 혼조 양상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특히나 에너지,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정제 마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 우리 시청자들 다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3분기 실적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은 매우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3분기 실적은 환율에 민감한 원화 절하의 수혜를 많이 받는 업종군에 대한 관심이 3분기 실적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4분기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전체적인 제조 마진의 증가 부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따라서 에너지, 소재, 비철금속 최근 제조 마진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되겠고요. 3분기 기업 실적 시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간 조금 좀 소강기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이제 다시금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적 발표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율 효과에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3분기 실적 시즌의 어떤 관전 포인트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3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실적별로 요즘 업종을 흐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3분기 그리고 나아가 하반기까지 각 업종별 전망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일단 지난 실적이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은 앞으로 다가올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느 포지션에 이제 서 있어야 될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에 어떤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4분기 실적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4분기 실적 개선 업종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소재주를 비롯한 소재 건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가 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의 영역을 늘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분기는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율에 민감한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환율에 민감한 업종 가장 대표적인 것이 IT주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주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주만 유일하게 이제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전일 환율의 급락 이후 어제 같은 경우 환율이 다시금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이로 인해서 환율과 관련된 실적, 3분기 실적하고 연관을 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어제 굉장히 왕성하게 나타났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이 부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재주 그리고 소재, 경기 민감 소재주 이 둘 사이에 어떤 평형 상태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만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소비재주 역시
역시 관심 영역권에 두시고요. 그리고 소재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 역시 관심의 영역을 두셔야 되는데 비중은 7대3 정도, 소비재주가 한 3 정도,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한 7 정도 이렇게 좀 갖고 가시는 전략이 맞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외국인 수급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어제 만약에 중국과 관련된 어떤 그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그 뉴스가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한다라면 외국인 수급 오늘은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오늘 역시 외국인들 계속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이젠 팔 만큼 팔았고요. 이제 사는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9월 외국인이 총 한 5.5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한 4.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뭐 시청자님 다들 아시죠? 기관들 중심으로 매도가 나타났다는 거. 외국인과 기관 계속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기관 이제 일시적으로 좀 많이 샀죠. 한 5조 원 가까이 샀으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단계.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받아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베팅하는 업종, 결국에는 경기 개선에 그들은 베팅하고 있다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하시고요. 경기 민감주 쪽에 70%, 그리고 경기관의 소비재 쪽에 한 30% 정도 갖고 가시는 그런 상황들. 오히려 이제 그 대형주냐 또 중소형주냐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의 진행도 대형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로 이제 그 이어지면서 중소형주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지금 현재 모든 시장의 관심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쏠려 있다라는 부분들 꼭 좀 주의 깊게 살피시고 관심 영역에 대형주를 넣어 두셔야 되겠다라고 첨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요. 소재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황과 전망 전략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시장 말씀하신 대로 전강 후약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좀 주춤하면서 2020선을 하회했는데요. 어제는 낙폭이 조금 덜하긴 했지만 코스닥도 연일 하락하면서 시장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어제 새로 주신 종목 위메이드는요, 제시해 주신 날부터 매수 타이밍을 조금 만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정을 조금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 시장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무리하지 말고 상승하는 정도 따라잡지 말자라고,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계속적으로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2020포인트 현재 구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강 후약의 패턴이 나와주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하방 압력, 2040포인트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우지수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제 올라왔죠, 다우지수가. 다우지수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15,942부터 단기적으로 지금 10월 달부터 10월 초까지, 중순까지, 지금까지, 거의 100포인트 넘게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우리 지수 못 오르는 이유가 결국 이제 하방 압력을 시장 글로벌 재료로서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 유동성의 힘으로 돌파가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구간 그리 크게 상승만 할 만큼 재료와 유동성이 힘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봉 캔들로서 상승 시에 조금 차익 실현이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번에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으로 지속 악재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지만은 결국 금리 인상 12월과 내년 초에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서 글로벌 주식 상승폭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전략. 결국 이제 재료가 현재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 지속 포트를 한번 갈아 끼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지수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흐름들. 이래서 어제 많은 종목들이 민기적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으시는 분들께서는 또 물려버리게 되는 지수적인 흐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부분들은 10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매수한 자금들이 현재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의 상승세를 예측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3개월 전부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최근에 대형주들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달까지 사실 신저가의 흐름들이 많았던 종목과 섹터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푸시업 발표하기 전에 신저가에서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유지됐던 그런 흐름들. 자,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신저가에서 기고 있던 부분들, 뭐 건설주는 말 것도 없고, 뭐 조선주들도 엄청난 그런 하락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바닥권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 뭐 과거에 3년, 4년 전 같았으면은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신저가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지수 때는 아마 1700에서 1800포인트 두 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그런 부분이지만은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2000포인트 두 군에서 움직이는 것을 놓고 좀 보더라도 결국 지수는 상승 구도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변동성 있는 장에서 무리하지 말자라고 지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이번 여름 메르스 사태, 그리고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왔었죠.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잘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걸 봅니다. 특히나 이제 메르스 사태 때 뭐 여행업을 포함해서 슈퍼 관련된 그런 종목들,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서서히 실적적인 부분들도 개선이 되는 흐름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국발 경기 둔화가 최근에 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증시, 하락하고는 있지만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2009년 신용등급 강등이 나온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리먼 사태도 그렇고, 수많은 악재 속에서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초저금리 정책을 잘 써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미국의 전초전을 밟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자, 결국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악재를 기대감으로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매력을 가진 현재 급락한 중국 증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 자, 결국에는 지수 상승과 하락이 좀 있을지언정 지수는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그만큼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61선에 대한 하방 압력 지속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음봉 캔들이 벌써 8거래일째 음봉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올라가면 팔자식의 투자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의 힘도 많이 못 쓰는 결과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 되겠죠? 668포인트. 반드시 지지가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지. 사실 이번에 이 라인, 668포인트, 이 라인이 사실상 급락으로 마무리되면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되돌림으로 꺾일 수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이제 지난주에 지속적으로 남들이 지수 간다라고 할 때 저는 끝까지 지금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코스닥 지수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관망 포지션 유지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문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역시나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반기 연말까지의 시장, 내년 초까지의 시장을 그리려면은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겠는데,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위메이드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전략을 좀 짜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위메이드 상승하는 것보다 조정 나오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집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셔갖고 조정식 매수 관점 포지션 짜 가신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추워질 때까지 전략
무난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지만은 주식 투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하는 종목들 특히나 지수 오를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자라는 그런 명언이 있듯이 조정 시에는 과감하게 손실 볼 각오로 매수해서 배짱 있는 투자했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서울경제TV가 개국 7주년을 맞아서 수익을 말하다 머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가 되니까요. 많은 참가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반기 시장 전망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보험과 부동산까지 실전 재테크 노하우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개장 상황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